KCNTV 한종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복 이화실입니다. 중국의 고대 명작 삼국연의를 읽어보신 분들은 수많은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숭배할까요? 아마 제갈량을 뛰어난 지략가이자 지혜의 화신으로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제갈량과 소설의 제갈량 과연 일치할까요?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하문대학 이중천 교수의 백가강단에서 한 삼국지 강의 제갈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역사소설 삼국연의를 읽고 제갈량을 엄청 숭배하는 한 사람인데요. 제갈량의 신통한 지혜는 어떻게 닦은 것이지요? 네, 이중천 교수의 강의에 따르면 제갈량은 독서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었다네요. 네, 또 양양으로 이사한 뒤로는 방덕공이나 황승은 같은 훌륭한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학문의 기초가 탄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또 당시 양양에는 혼란을 피해온 청년 인재들이 넘쳐났는데요. 방통, 서서, 최주평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늘 함께 모여 학문에 힘쓰는 외에 더 중요하게는 정보를 교류하면서 천하대세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답니다. 이들의 모임은 지금 말로 하면 문화교류를 위한 살롱이자 시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클럽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제갈량의 학문과 식견은 끊임없이 향상되었고요. 그는 겉으로만 농민이었지 실제로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연구원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예,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삼국연의를 통해서 삼고초려를 알았다고 하는데요. 삼고초려는 역사상 진실한 사실인가요?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는 삼고초려, 즉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갔다라는 건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지요. 근데 이중천 교수는 이와는 반대로 위나라 역사학자 어환이 저술한 위략에는 삼고초려가 없었음을 말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위략에 따르면 유비가 번성에 주둔하고 있을 때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왔다네요. 당시 유비는 소틀로 공예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장군의 웅장한 이상과 포부가 겨우 들소 꼬리를 엮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무슨 말씀을 나는 잠시 근심을 잊기 위한 것일 뿐이요 라고 유비가 대답했답니다. 장군께서는 조조와 유표 중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제갈량이 또 묻자 이에 유비는 그야 유표가 조조만 못하지요 라고 대답했고요. 그렇다면 장군은 어떻습니까? 제갈량이 묻자 유비는 자신도 조조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 제갈량이 지금 누구도 조조에 미치지 못하고 장군의 무리는 수천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로 적을 상대해야 하는데 계책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제갈량과 유비의 대화가 적혀 있다네요. 이중천 교수는 그 위에 이런 기록으로 보아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가 만났지 유비가 먼저 제갈량을 찾아간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즉 당시 26살의 젊은이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왔었는데요. 46세의 유비는 그를 안중에 두지 않았대요.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제갈량이 기회를 봐서 유비를 자극하는 말을 던짐으로써 비로소 유비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마침내 상객으로 대접받게 되었지만 제갈량이 원하는 그런 흡족한 대우는 아니었답니다. 삼국지를 쓴 진수가 이 삼국지라는 건 그러니까 역사 소설 삼국지와 삼국연의는 다르잖아요. 삼국연의는 소설이고 삼국지는
역시 소설이지만은 역사에 거의도 근거한 그런 삼국지, 이걸 쓴 진수가 이 삼국지를 저술할 그 당시에 삼고초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그 결론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자료가 놓여 있었대요. 하나는 제갈량 자신이 써서 전승되어 온 출사표였고, 또 하나는 어환의 그 방금 위에서 말한 그 위략과 구주춘추 등 그 시대의 다른 사서였대요. 그 후자에는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가 만났을 뿐 유비의 삼고초려는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수는 그 제갈량이 출사표의 설을 인정해서 결국 삼고초려가 삼국지에 편입하게 되었다네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럼 삼고초려는 사실상 없었다는 건가요? 뭔가 헷갈리는데요. 이중천 교수의 강의에 따르면 제갈량이 직접 찾아가서 스스로를 추천한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이고 유비의 삼고초려는 나중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고초려는 있기는 있는데 딱 3번 갔다는 게 아니라 기실은 여러 번 찾아갔을 수도 있고 그거를 삼고초려라고 일컫는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가서 이제 갔는데 유비가 그의 건의는 받아들이지만 정말 흡족할 만한 그 중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제갈량이 그만 떠나가 버린 거죠. 그 후에 유비가 제갈량의 가치를 인식했을 때에는 참 할 수 없이 직접 길을 나서서 삼고초려, 즉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서 제갈량을 다시 모셔오게 된 것이라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3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갔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중천 교수는 제갈량은 충분한 파악이 없이는 결코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유비와 제갈량은 모두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고초려라는 게 있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삼고초려라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갔다가 돌아갔고 유비가 후에 다시 제갈량을 여러 번 찾아가서 모셔간 것이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삼고초려이죠. 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시한 융중대는 어떤 것이지요? 성공했나요? 융중은 제갈량이 은신하고 있던 지방 이름인데요. 융중대란 유비가 융중의 초당에서 제갈량을 만났을 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알려준 천하 삼분지계를 말하는 대책입니다. 말하자면 그 대책이라는 그 계책이죠. 원문은 약 300자에 불과한 단문인데요. 천하의 형세를 치밀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분석한 이 글에는 제갈량이 그 전략 사상과 책략이 잘 드러나 있어서 유비로서는 당장 실천해야 하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목표와 그 방향이 제시된 대책이었다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융중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옳았다고 합니다. 이중천 교수의 강의에 따르면 유비가 익주로 진출한 이후 위나라와 오나라 연합군에 의한 그 관우의 죽음과 유비의 오나라 침공의 패배로 인해 2007년 제갈량의 융중대책은 완성되지 못했고요. 하지만 융중대는 계속 방황하던 유비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삼국시대를 여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융중대는 왜 실패했는지요? 이것도 이승천 교수의 강의에 따르면요. 유비가 실제 행동에서는 제갈량의 건의와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네, 또한 형주를 지키고 있던 대장 관우도 제갈량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성군에게 패하고 죽자 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그 삼군에게 상복을 입힌 채 동호를 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참 이거는 거기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인데, 근데 제갈량을 포함한 군 문무백관 모두가 나서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대요. 결과 유비는 동호명장 육손의 화공에 대패해서 간신히 도주했고 촉하는 형주 땅을 완전히 잃게 되었지요.
예, 제갈량은 그 순간 촉한의 건국 대계가 유비의 손에서 완전히 끝나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천하병고가 발생하길 기다렸다가 형주와 익주 두 길로 군대를 진군시켜 서로 지원하면서 고도를 되찾고 황실을 부흥시켜야 하는 건데 형주를 잃었으니 시세가 확 기울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촉한의 건국대계인 융중대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아쉽네요. 네. 융중대가 결과적으로 실패라니 참 안타깝네요. 네. 그럼 삼국연의에 나오는 공성계는 역사상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인가요? 이승천 교수의 관점에 따르면 그 제갈량의 공성계도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당시에 곽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갈량의 대단한 팬이었대요. 그는 당시 제갈량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5가지 일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갈량에 대한 이야기 5가지를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일이 바로 공성계인데요. 제갈량의 공성계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곽충의 이 글에서이랍니다. 예, 공성계의 이야기는 너무 잘 꾸며져서 문학 작품에서도 계속 이 내용을 쓰게 되었고 희극 작품에서도 계속 이 내용을 공연했죠. 네, 저도 삼국연의 소설 공성계 부분을 보면서 제갈량이 성견지명과 신묘한 지략, 기묘한 계책에 탐복하며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독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여기서 간단히 공성계를 설명해 보면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죠. 사마이가 병사를 이끌고 진공해 옵니다. 제갈량은 마속을 보내서 가정이란 곳을 지키게 합니다. 마속 이 사람은 책벌레여서 공리공담에 능할 뿐 싸움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잃었습니다. 네, 사마이는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당시 제갈량의 손에는 이미 병사가 없었죠. 할 수 없이 성문 4개를 모두 활짝 열어놓고 20명의 늙은 병사를 문 입구에 보내서 바닥을 쓸게 하고 제갈량 자신은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성루 위에 앉아서 태연하게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었고요. 사마이의 대군은 말을 타고 달려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죠. 제갈량이 무슨 괴계를 꾸미는 것인지 대문을 다 열고 파티를 벌이고 있다니. 그래서 사마이가 철군했다는 겁니다. 대략 이런 줄거리인데요. 이승천 교수는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마이 같이 용맹에 능하고 정말 싸움에서 지어본 적은 없고 거의 이제 이기는 이런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물러설 리 없다는 겁니다. 네, 첫째, 성 안에 매복이 있을 것이 두려웠다면 일부 정찰대원을 보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둘째는 사마이가 친히 말을 몰아 성문 아래에서 제갈량이 성루 위에서 태연자약하게 거문고를 듣고 있는 거문고 소리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면 그것은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활을 잘 쏘는 병사를 파견해서 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셋째, 곽충의 주장과 삼국연의 내용에 따르면 양군의 병사 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사마이가 20만 대군을 데려왔다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을 3일만 포위하고 공격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는가? 왜 병사를 뒤로 돌려 도망치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성계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공성계가 역사상 진짜 사실이 아니고 허구에 의한 문학 작품이라니 좀 아쉽네요. 네. 그럼 제갈량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승천 교수의 관점에 따르면 제갈량은 분명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략가이고 걸출한 정치가이며 외교가이지만 걸출한 군사 전문가라고 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그의 군사적 재능 또한 후세 전설처럼 그렇게 심오한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갈량은 문학 작품과 민간 전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차례 기막힌 계책을 낸 것 같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네. 제갈량의 특징은 군대를 다스리는 데는 뛰어났지만 기묘한 전략을 세우는 점에서는 부족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장수로서의 지략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진실에 접근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제갈량은 소화 같은 인물이었지 장량이나 한신 같은 인물은 아니란 겁니다. 네. 근데 삼국연의 속에서의 제갈량은 소하, 장량, 한신을 한 몸에 아우르고 막사 안에서 계략을 짜서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지을 뿐 아니라 신묘한 지략과 계책으로 닥치올 일까지 미리 알 정도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네. 소설 속의 제갈량과 역사상의 제갈량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네. 삼국의 역사는 사실 역사, 문학, 민간 등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개인적 견해라고 이중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강이 동쪽으로 흘러 거친 물결에 천고의 풍류 인물들을 모두 쓸어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사건과 인물들도 누가 평가를 하든 그저 모호한 인상을 남길 뿐입니다. 수많은 육조의 흥망사 모두 어부와 초동의 한담 속에 들어있다는데 사실 어부와 초동의 한담 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어찌 육조의 흥망사뿐이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역사를 포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중천 교수의 삼국지 강의 제갈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필의 노래 청춘 응답하라 1988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셋을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는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여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이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